자, 4에서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연계 기출은 첫 번째, 25년 6월달 모의평가 과도제적 경향이 되겠습니다. 과도제적 경향. 자, 뭘 얘기할 거냐면, 그런데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는 이 같은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라는 것도 잘 생각해봐. 그냥 그런데가 아니라 앞문장 그런데 뒷문장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오면 평소에도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읽어서 연결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건 되게 당연한 태도긴 한데 좀 더 신경 써줘야 돼. 좀 더. 왜냐? 지시적인 표현으로 더 연결관계를 명시적으로 강화시키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당연하대? 정치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맞습니까? 그런데 뒷문장이죠. 그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많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알겠죠? 근데 그런데 줬으니까 너 이렇게 알아서 해석할 수 있지? 뒷문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안 해. 알아서 해석해야죠. 알아서.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한데 현실에선 당연하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왜? 이 생각해줘야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 민주성이 굉장히 최우선 가치로 당연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우선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뒷부분에 문제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성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효율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 문장 붙여있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문장을 또박또박 읽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독해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속독하는 것처럼 쭉 빨리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생각이 빨리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 읽을 때마다 맞네 이러니까 빨라지는 거지 모든 문장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쭉 빨리 읽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 지문에선 어떻게 구체화가 되느냐? 여러분 1문단에 그런데 보이죠? 쌤이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만 세모 쳐봅시다. 그런데 세모 쳐보고 그런데 자, 그럼 봐봐. 앞에 문장이 주어가 단칭 문장은 직관을 불러일으킨다죠. 그렇죠? 쌤이 항상 읽듯이 문장에 주어, 목적어, 수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다시. 그런데 앞에 문장은 내용이 뭐라고? 단칭 문장은 직관을 불러일으킨다죠. 직관.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에 따르면? 서술하는 내용에 따르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와 뭐 간의 충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직관과 서술하는 내용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지고 잡아내야 돼. 알겠죠? 다시 문제점이 뭐라고? 직관과 서술하는 내용 간의 충돌. 이게 문제라고. 납득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 연계 기출 23년 6월달 모의평가 신호에 담긴 유가의 사상 그리고 티피언그램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그냥 23년 6월 가 플러스 나라고 적어 봅시다. 다자 그려면 힘드니까. 자, 이 지문 통해서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을 좀 짚어볼 건데
순자의 학문을 개성한 그는 한인 고조의 취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은 첫 번째는 뭐? 가혹한 형벌의 남용 맞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에만 의한 통치, 세 번째는 군주의 교만과 사치, 네 번째는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렇게 꼽았대. 그렇죠? 그럼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유가는 유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을 수용했대. 그러니까 뭐의 짝이냐면 얘의 짝이 되는 거죠. 법률에만 의한 통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타사상 수용 2번에 대한 해결책. 자, 그 다음에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보여? 형벌을 가벼이 한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에게 가혹한 형벌의 남용 얘의 짝이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다음에 군주의 수양을 강조한다니까 얘는 뭐랑 짝이 되는 거냐면 군주의 교만과 사치 얘랑 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에 대한 해결책. 자, 다음에 아까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기억납니까? 여기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니까 4에 대한 해결책도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짝이 이슈가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해줘야 될 생각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 덩어리째 크게 보지 마. 알겠죠? 이렇게 1, 2, 3, 4 쪼개지면 해결 방안도 이렇게 짝 맞춰서 서술해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안은 보통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not A라고. 이 정도가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급하게 요구하지 않아.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줘야 될 생각들은 하고 넘어가야죠. 급하다고 이제 키워드 위주로만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아까 뭐와 뭐 간의 충돌의 문제였죠? 직관과 서술 내용 간의 충돌의 문제 맞습니까? 따라서 질문 가난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직관하고 서술하는 내용이 충돌하는 게 문제니까 직관을 뜯어 고치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해됨? 직관을 뜯어 고치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해서 질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4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분 전.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1문단 갑시다.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단칭이라고 하고 그는 학생이다 와 같이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단칭 주어로 하여 그 대상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장을 단칭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1번이죠.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계인 밑줄. 이거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외계인이라는 집단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단칭 문장은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주어로 한다는 점에서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직관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주어에 있는 거죠. 주어에. 그렇죠? 그래서 주어에서부터 이런 직관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이 단칭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서술하는 존재부정 문장은 단칭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참이 된다. 그러니까 서술 내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어는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서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얘 간의 충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 주어를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서술 내용을 뜯어 고치든지. 됐습니까? 질문 가하고 나는 둘 다 뭘 뜯어 고쳤죠? 주어를 뜯어 고친 거죠. 됐죠? 자, 이 문단 가겠습니다. 철학자 마이녹은 우리가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은 모두 그것이 실제하는지와 무관하게 단칭 주어를 통해 가리킬 수 있다고 전제하면 단칭 주어가 쓰였다는 것만으로 그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실제한다는 직관이 생기지는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여기 밑줄 용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대상도 그 용과 같은 단칭 주어를 통해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걸 가리키는 게 이 단칭 문장이 주어가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생각만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됨? 단순히 그냥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다음 따라갑시다. 이러한 전제를 따르면 그 용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존재 부정 문장은 단칭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실제한다는 직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단칭 주어가 가리키는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서술하는 단칭 문장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생각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충돌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존재 부정 문장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실제하는지를 기준으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되므로 존재 부정 문장의 역설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 철학지문 뚫어내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앞뒤로 직관하고 그 다음에 서술하는 이 내용 이 두 개 간의 충돌이 문제네. 이 문장은 또박또박 읽어내는 게 핵심인 거지. 근데 쌤 그렇게 읽으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걸 잡아내니까 가에서는 그냥 얘가 문제네? 그럼 문제점과 해결 방안 냈자. 주어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거네. 쭉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 이게 왜 느린 거죠 도대체? 왜 느릴 것 같은 거죠? 한번 해보라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철학자 러셀은 우리가 사용하는 고유 명사는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만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속성을 밑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가 문제야? 주어에 고유 명사를 썼더니 논리적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해결 방안은 뭐죠? 주어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죠. 이게 해결 방안이겠지. 자, 그럼에도 우리가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부정확한 고유 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것이 러셀의 분석이다. 아, 그러니까 이 지문도 뭐와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예, 둘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고유 명사를 써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러셀은 존재 부정 문장의 주어를 고유 명사 대신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을 밑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하는 표현이. 그치?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야? 고유 명사는 논리적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주면 이게 충돌이 빚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한정기술구로 바꾸면 존재 부정 문장의 역설이 해결된다고 봤다. 이때 한정기술구란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만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속성을 서술하는 언어적 표현인데, 가령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달이라는 게 왠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존재 부정 문장의 주어를 고유명사 대신 지구의 위성이라는 한정기술구로 바꾸면 지구의 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존재 부정 문장은 한정기술구의 내용을 그 속성으로 갖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서술하는 존재 양화 문장이 된다. 러셀에 따르면 여기 밑줄 존재 부정 문장을 존재 양화 문장으로 바꾸면 고유 명사를 주어로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시적인 편향, 즉 주어가 가리키는 특정하단 하나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인식적 편향이 나타날 여지가 제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주어를 뜯어 고치고 있다고. 얘가 문제라서. 별 얘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5번 가겠습니다. 1번 정답 인정됩니까? 여기서 직관과 그다음에 서술 내용이 참여되는 조건 간의 충돌, 이게 문제였죠? 서술 내용이 참여되려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근데 직관은 존재한다였죠. 둘 간의 충돌. 그래서 1번 정답. 특히 5번은 뭐가 포인트였어? 예. 그런데 앞뒤 문장 정확하게 읽었느냐. 근데 이 문장 정확하게 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읽었죠? 주어, 목적어, 수로. 그러니까 이게 또박또박 문장 읽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묻겠습니다. 뭐 얘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짱 맞춰서 읽어줘야 돼?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봐. 수업 때 가르치게. 그냥 문장, 주어, 수로 있고 생각 정리.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선제 2번. 기억에 따르면 그 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서 그 용이 가리키는 대상에 실제 않는 직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바꾼다면 별 문제 없겠지. 2번 정답. 다음에 선제 5번. 니은에 따르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지구의 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달이 가리키는 대상이 실제 않는 직관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5번 삭제. 다음에 7번의 선제 1번. 한정기술구는 특정 대상에 실제하기 위한. 아니죠. A상수 얘가 문제라니까. 얘가 문제라서 이렇게 바꿨다니까. 1번 삭제. 다음에 2번. 지구 밖에 존재하는 천체는 특정한 단 하나의 대상이 만족하는 그런 속성이 아닌 거죠. 지구 밖에 있는 천체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번 정답. 한정기술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선제 4번. 존재 부정 문장의 주어를 고유명사 대신 한정기술구로 바꾸면 존재 양화 문장이 되겠죠. 앞뒤가 바뀌어 있죠.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선제 2번 가보면 마이농은 팅커벨이 가리키는 대상이 실제 하나의 직관에 생기지 않는다면 끊어주고
이렇게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얘 자유롭게 따질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2번 지을 수 있겠고. 다음에 선체 3번. 러셀은 가의 주어인 팅커벨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전제가 깔리게 된다고.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됐습니까? 3번 정답. 다음에 선제 4번. 러셀은 가가 일으키는 존재 부정 문장의 역설은 주어를 판타지 소설 피터팬에서 피터팬과 함께 다니는 유일한 작은 요정 한정 기숙으로 바꾸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4번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바꾸면 해결되겠지. 자, 뒤로 가겠습니다. 10에서 13번. 자, 13번 문제 하나만 해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지문의 특성 좀 봅시다. 경제지문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한번 교양으로 들어보면 의문이 해소가 될 텐데 대학에서 경제 배울 때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 호황기에는, 소비자는, 생산자는 계속 뭔가 나눠가면서 가르칩니다. 경제 지문 자체도 좀 그래. 여기 2011년 9월달 모의평가 제이커브 현상인데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개선되는 건 언제 개선될까? 장기적으로 개선되겠죠. 이해되죠? 따라서 경상수지의 변화를 뭐하고 뭘로 나눠서 살펴봐야 돼? 단기와 장기. 그렇죠. 2018년 6월달 모의평가 통화정책 질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여러분, 채권을 매매한다라는 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채권을 팔 때와 채권을 살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 어떻게 변하는지,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 어떻게 변하는지 나눠서 서술하고 있죠. 됐죠? 2018수년 환율 오버슈팅. 경제 충격에 대해 언제와 언제? 장기와 단기. 또 두 가지 뭐? 물가나 환율. 또 쪼개줘야 돼. 됐죠? 이수능 트리펜 딜레마.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적자 상태가 지속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할 때와 그러지 아니할 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경제 지문은 원래 뭔가를 쪼개줘야 돼. 그래서 이게 오늘 지문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 여러분 3문단 갑시다. 3문단. 3문단의 다섯 번째 줄 있죠. 다섯 번째 줄. 그림과 같이 특정 시기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 물가 안정 목표제는 밑줄 해당 시기. 다음에 한 줄 밑에 다음 시기 밑줄. 자, 그러면 뭐하고 뭘 구별해 봐야 되는 거죠? 해당 시기와 다음 시기 물가 상승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됨? 됐죠? 자, 다음에 이 지문 자체가 지금 이 두 가지 개념 간의 비교를 요구하고 있잖아. 그럼 얘부터 똑바로 읽어줘야 돼. 얘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부터 잘 살펴줘야 그 다음에 짝 맞춰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자, 1문단 가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여러분 괄호로 묶어봅시다.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까지 체제이다. 여러분 수식어구 내용 잘 살펴봐봐.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한다죠. 그쵸? 자, 그럼 그 말뜻은 수식어구의 말뜻은 뭐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에 따라 통화정책이 운영된다. 통화정책이 뭐? 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통화정책의 목표. 그러니까 읽고 생각 정리해야 이런 게 납득이 된다니까. 다음에 이 체제는 밑줄
네 줄 밑에 관점에 기초한다 밑줄. 자, 그 다음 문장은 이 체제가 어떤 관점에 기초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 관점에 전제. 정책의 전제. 이해되죠? 그러면 물가 수준 목표제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뭘 살펴봐야 돼? 얘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지?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거지? 이거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됐나? 시간 3분 주겠습니다. 1문단하고 마지막 3, 4문단 이렇게 읽고 비교해 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문단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4문단 가겠습니다. 3, 4문단 가겠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낮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물가 수준 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 수준 목표제란 물가 수준이 장기적으로 사전에 공표한 목표 경로를 따라가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화정책의 운영 목표가 목표 수준이 아니고 목표 경로에 준수해 있는 거죠. 목표 경로. 다음에 그림과 같이 특정 시기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 물가 안정 목표제는 해당 시기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시기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물가 수준 목표제는 해당 시기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다음 시기에 유도하여
다음 시기 말까지 물가 수준을 목표 경로로 되돌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인식 바로 갑시다. 13번. 13번. 각각 목표 수준과 목표 경로가 몇 %로 주어졌죠? 둘 다 3%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 예시에서 A국은 지금 1%에서 3%로 가면 이 다음 기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로 되돌려줘야 돼? 3%라는 목표 경로로 되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평균값이 뭘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3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2025년 다음 시기의 물가 상승률이 몇 %로 맞춰줘야 돼? 5%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해됨? 그래야 경로 3%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자, 그러면 선제 3번 갑시다. A국의 물가 상황이 2025년에 목표한 대로 유도된다면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의 A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돼. 그쵸? 얘는 1, 그 다음에 3이니까 평균은 3보다 낮겠지.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이해됐죠? 다음에 선제 4번. B국의 경제 주체들이 2025년 동안 실시돼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정책이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면 B국의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겠군. 아니죠. 얘는 큰 폭의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 게 전제였거든. 이 전제가 충족되면 이 경제 침체는 좀 덜해지겠지. 다음에 선주 5번. B국의 물가 상황이 2025년에 목표한 대로 유도된다면 2024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B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3%라는 목표 경로로 유지가 되겠죠. 5번 삭제.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경제주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시기와 다음 시기의 물가 상승률을 각각 확인하겠다 생각했느냐.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잡고 얘는 물가 목표 수준, 얘는 물가 목표 경로. 이거 두 가지를 뚜렷하게 비교해 줄 수 있었느냐. 됐습니까? 그게 문제 13번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